안녕하세요. 언어받은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공백이 길었습니다. 네, 뭐 네, 각자 좀 류재경 PD도 이제 이직 이슈가 좀 있었어서 그 이후에 좀 많이 바빴죠? 뭐 일을 뭐 엄청 많이 했다기보다 이제 좀 새로운 조직과 업무에 좀 적응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사실 또 그 LCK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번 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벤트 매치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동료들과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농구 출장을 계속해서 좀 다니면서 어, 이게 생각보다 좀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하게도 저희가 좀 빼먹은 주차들이 많았었는데 이 플레이오프 주간 경기들은 저희가 좀 그래도 최대한 좀 챙겨서 해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왈, 참 빨라서 네, 어느덧 1월이 됐고 또 이제 NFL 플레이오프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해 되고 첫 녹화인데, 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와일드카드를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41대 23으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그야말로 나이너스의 완승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2번 시드와 7번 시드의 대결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2번 시드가 앞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양 팀의 지구 라이벌전으로 이제 펼쳐졌던 경기에서 라이너스가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단 브록 퍼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30번의 패스 시도 중에 18번 성공, 332야드에 3개 패싱 터치다운, 러싱 터치다운도 하나가 있었고, 이날 뭐 투포인트 컨버전도 기록했으니까, 완벽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브록 퍼디가 뭐 팬분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미스터 일레러번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음,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에 뽑힌 선수가 이제 동료 선배들의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기회를 얻은 거긴 했지만 그 기회를 생각보다 잘 살렸고 이런 이제 음, 중압감 있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뭐 최소한 1인분의 역할은 했다. 이런 것들이 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어쩌면 이제 그 브록 퍼디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시즌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드래프트 1년 선배. 그것도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뽑혔던 트레이 랜스가 사실상 이제 주전으로 나서는 첫 시즌이었고, 백업으로 있는 선수가 이제 그 전에 주전이었던 지미 가로폴로라는 또 베테랑 쿼터백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 브록 퍼디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운이 좋아서 기회가 오긴 했지만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저냥 뭐 백업 쿼터백, 서드 스트링 쿼터백으로 있다가 그냥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운이 좋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는 운의 영역이라면 그 기회를 잡은 건 브로커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브로커디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14주차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부터 이제 주전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음, 이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까지 포함하면 총 6경기 선발 출전인데 그 6경기에서 모두 최소한 2개 이상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선발 데뷔전부터 톰 브레디라는 고트를 음, 이겼고 또 데뷔 시즌에 이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선발 기회를 잘 살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뭐 내년에 이제 트레이런스가 어쨌든 돌아올 텐데 음. 뭐 나이너스 팬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또 많은 고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스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뭐 경기 결과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브레이디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만나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상 저는 브로퍼디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는 걸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디가 커리어 말년을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FL도 새로운 또 슈퍼스타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 떻게 보면 좀 흔하지만 늘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가 리그에 음, 들어와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느 스포츠나 어느 리그나 뭐 반복돼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인데 사실 톰 브레디가 그랬듯이
음. 브로퍼디가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싸움 이런 것과도 좀 계속해서 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윗이 또 등장을 했고 브로퍼디가 언젠가는 또 골리앗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어쨌든 약자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NFL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트레이 랜스에게 나이너스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브로퍼디가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현재까지 모든 경기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 자체도 그 내용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좋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전 쿼터백은 브로퍼디로 계속 좀 밀고 가지 않을까. 이 선수를 바꿀 만한 이유가 현재 딱히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랜스를 백업으로 내리든지 내지는 뭐 트레이드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쪽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브로퍼디라는 선수가 현재 나이너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가 또 이번 시즌 중간에 크리스찬 맥카프리 영입을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너무 많은 대가를 준 것이 아니냐, 맥카프리가 또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맥카프리를 데려온 것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날도 그것이 아주 잘 음. 통했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올 시즌에 나이너스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지만 그중 가장 잘한 일은 역시나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의 영입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는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가 기록한 스탯 보시면 119야드에 평균 7.9야드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평균 4야드를 넘으면 어 잘했다. 5야드를 넘으면 진짜 잘했다는데 이 평균 7.9야드는 글쎄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리시빙 야드도 17야드, 뭐 많지는 않지만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나이너스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디보 세뮤얼이나 조지 키틀에게 이제 다소 좀 집중되어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음, 맥카프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랜든 아이육도 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나이너스를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을 막아야 하는 고민거리가 늘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환경이 이 신인 쿼터백 브로커드에게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디보 세뮤얼 역시도 이날 133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이제 32 러싱 야드로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그 74야드짜리 터치다운은, 뭐랄까요? 그냥 좀 상대 허를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시애틀의 수비 선수들이, 터치다운까지는 연결되지 않겠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그 허를 찌르고 들어가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크리스천 맥카프리, 디보 세뮤얼 이 두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역할이 좀 굉장히 컸다. 중요한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도 사실 정규리그 양 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시애틀을 좀 압살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음, 전반에는 생각보다 좀 실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때 역전을 당하기도 했었던 나이너스였지만 이제 3쿼터에 좀 결정적인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리드를 벌려 나갔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중요했던 플레이가 사실 이제 3쿼터에 나왔던 찰스 오멘 이후에 스트립스에게 이은 닉 보서의 펌블 리턴. 이게 사실 좀 경기의 승부의 향내를 가르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디언모드 레노어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이 경기의 쐐기를 박는 그런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승리한 나이너스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애틀의 시즌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음, 사실 뭐 패배한 것은 아쉽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대단한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NFC 컨퍼런스에서는 시카고와 시애틀이 최하위를 다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음. 개인적으로 했었었어요.
실제로 시카고는 뭐 최하위를 기록했으니까 뭐 음, 어느 정도 절반의 예상은 맞았는데 시애틀이 이렇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을 것이라고는 정말 음, 생각하지 못했다. 예, 뭐 저는 그런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던 게, 지노 스미스? 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일단 코웃음이 한번 나오고 시작을 하게 되는 음,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가 주전 쿼터백 자리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좀 건방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냥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는 지노 스미스의 이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이었다라는 그런 좀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날 이제 그 전반전을 한 점 앞선 채로 시애틀이 맞췄잖아요. 17대 16으로 이제 전반이 맞췄는데, 전반전에 지노 스미스가 기록했던 스탯 보시면 이날 10번의 패스 중에 9번이 성공이 됐고 104야드 터치다운 하나였으니까, 뭐 지노 스미스의 이날 뭐 전반전 활약만 놓고 보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노 스미스의 이 커리어가 올해부터 좀 다시 시작이 되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사실 완벽하게 좀 다른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초반 몇 음, 경기 좀 잘할 때만 해도 아마도 좀 결국에는 기복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음, 많았는데, 어, 사실상 거의 한 시즌 이제 풀타임으로 치르면서 그 페이스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노 스미스가 이제 뭐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음. 기대를 해보고, 뭐 피트 캐롤 감독도 결국에는 이 좀 얇아 보이고 좀 약해 보이는 이 로스터를 데리고 어쨌든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어냈다는 거는, 예, 이날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FL을 보면 볼수록 이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저 잭슨빌 제기어스와의 경기에서도 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피트 캐롤 감독이 이제 러셀 윌슨과 함께 있을 당시에 사실 이제 항상 이제 러셀 윌슨에 대한 칭찬만을 좀 많이 해왔었던 것 같은데, 러셀 윌슨이 이제 덴버로 건너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피트 캐롤 감독이 이제 지노 스미스를 데리고 이런 성적을 만들어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지노 스미스 선수가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피트 캐롤 감독의 코칭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뭐 사실 NFL을 포함해서 뭐 모든 스포츠 리그의 어떤 감독 자리가 점점 사실 나이가 젊어지고 있기는 해요. 음, 이게 이제 뭐 선수들의 성향도 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또 요구되는 리더십 이런 것도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트 캐롤 같은 이제 베테랑,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지도자들의 설 자리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럼에도 뭐 벨리책이라든가 이런 피트 캐롤이라든가 이런 좀 특별한 인물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시옥스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리뷰를 출발을 해봤고요. 다음에 저 차저스와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31대 30으로 제규어스가 승리 가져갔는데, 와,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류지근 PD한테 재경아 보고 있어? 이렇게 카톡을 보냈던 기억도 나는데, 진짜로 처음에 저는 전반전보다 끌 뻔했거든요. 근데 끄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이제 이 양 팀이 정규 시즌 3주차에 맞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때 38대 10으로 잭슨빌이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이제 물론 이제 제기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경기의 양상은 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만 로레스가 4개 인터셉션을 던졌죠. 음, 그리고 아마 스페셜 팀에서도 하나의 턴오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전반만 보면 뭐 잭슨빌 제거스 팬들 중에 일부는 경기장에 떠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어쩌면 차저스 팬들도 너무 시시해서 경기를 뭐 좀 집중해서 덜 보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에는 사실 차저스가 굉장히 압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기어스에게 좀 희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경기도 후반부터 다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 역전극이 하나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제 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슬램덩크의 명대사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는 약간 혹시 전반은 버린 거냐라는 그 대사와 좀 잘 어울리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전반에만 인터셉션 4개, 그리고 그 펀트 리턴 상황에서 머프드 펀트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가 5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야,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 라는 걸 또 대사가 좀 기억이 났었고, 전반에 그 트레버 로렌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어반 마이어와 함께 할 때 트레버 로렌스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로렌스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그 대학 시절에 NCAA를 호령하던 그 내셔널 챔피언십을 씹어먹던 그 데케이드급 유망주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후반전의 퍼포먼스 좀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결과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저스가 좀 음, 빌미를 내줬던 장면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전반 막판에 제기어스가 스페셜 팀에서 턴오버가 나왔을 때 상대 진영 6야드 지점에서 차저스가 공격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음, 사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좀 터치다운으로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필드골로 마무리됐던 부분. 그리고 이제 후반에도 30대 20까지 이제 추격을 당했던 상황에서 40야드 필드골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음, 좀 리드를 벌리지 못했던 거고. 이렇게 좀 빌미를 분명히 차저스가 준 것도 맞기는 하지만 네, 제규어스가 정말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요새 음,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사실은 어떤 선수 어떤 팀이라면 충분히 좀 의욕을 잃고 게임을 던질 수도 있을 만한 전반전 내용에서 이제 전반 막판에 터치다운을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선수단 내에서 생겼던 것이 결국에는 뭐 대역전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게 차저스가 이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저는 그 부분이 좀 역스노볼이 굴러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걸 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이제 24대 0 상황에서의 차저스의 공격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서드앤골 상황에서 이제 키넌 앨런이 센터 쪽에 완전히 열렸는데, 이게 패스가 높게 가면서 이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게 필드골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노볼이 역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저스의 패배가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좀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든 원에서 펌블이 나오면서 드라이브가 연장이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반 막판에 이 드라이브만 연장이 됐더라면 이게 턴오버는 아니었지만 이 펌블이 나오면서 이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줘야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가 연장이 됐으면 그대로 무실점으로 전반이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도 분명 존재했었고,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이제 러싱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후반전에 8번의 캐리에 20야드 전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강제가 됐던 부분. 그리고 패스가 안 되면 드라이브 연장이 안 되는. 그러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넘겨주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제 40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거기다가 경기 내내 좀 오락가락했었던 심판의 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버무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역전 허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러싱이 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앞서고 있는 팀은 사실은 뭐 굳이 많은 패스를 시도하면서 무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풋볼이라는 게 어떤 특정 점수에 올라가야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에 큰 리드를 가지고 있는 팀은 사실 후반은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태우는 것도 사실 분명히 중요한 전략이고 음, 굉장히 확률 높은 뭐 필승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스틴 에클러 같은
꽤나 준수한 러닝백을 음, 보유한 차저스가 후반에 그 러싱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것도 분명히 좀 페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경기 운영을 좀 보면서 이게 뭐 좋게 말해서 대역전극이지 이 경기 운영이 얼마나 후반에 물론 운도 따르지 않은 부분도 컸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완전히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저만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코칭 스태프 쪽에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묘하게도 이제 이 감독 브랜든 스탠리가 유임이 됐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난 시즌, 올 시즌에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NFL 무대이기 때문에 한 시즌 기회를 더 준다는 게 조금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브랜든 스테일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을 럼바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라든가 뭐 샌디 쿼터백 코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지고 이제 그 경질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감독 경질이 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음, 차저스가 보유한 로스터, 그러니까 일단 저스틴 허버트라는 굉장히 유망한 쿼터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수비 쪽에 굉장히 뭐 큰 투자를 했었잖아요. 칼릴 맥도 음, 데려오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칩스를 견제하고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는 전력이 아니냐라는 뭐 음, 어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시즌 출발에 비해서는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의 탈락은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날 이제 그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기록으로도 나오는데 27점을 극복한 역전승이 플레이오프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점수차를 극복한 승리라고 해요. 이게 그 슈퍼볼 50일 때 점수차가 25점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슈퍼볼 무대에서의 가장 큰 그 역전승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더 대단한 역전승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27점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기보다 더 큰 점수차였고 그리고 이날 이제 제겨스가 이 턴오버 마진이 마이너스 5였는데 턴오버 마진 마이너스 5를 기록했었던 팀이 이날 제기어스까지 총 27팀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긴 팀은 이날 제기어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패배를 차저스가 당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제 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 감독이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감독이 책임을 지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 차저스 팬분들은 내년에도 좀 속이 터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음. 사실은 이제 와일드 카드 라운드 상대가 잭슨빌이었기 때문에 차저스 팬들 입장에서 내심 와일드 카드 라운드 좀 손쉽게 통과를 하고 한번 칩스와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내심 좀 음, 했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끝에 이제 모처럼 올라간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1라운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잭슨빌 제기어스는 더욱더 좀 볼만한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날도 이제 기복은 많았죠. 트레버 로렌스가 뭐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최악이었고 후반전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최고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기대를 받던 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제 이 경기 뭐 다들 보셨겠지만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길 권장드리고 다음 시즌에 트레버 로렌스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아직도 시즌이 남았지만 내년 시즌에 트레버 로렌스는 정말 더 볼만한 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잭슨빌이 대신 칩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열세라고 생각은 하는 상황입니다. 네, 승패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고 레벨의 팀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만났을 때 어디까지 잭슨빌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차저스와 제교스의 경기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펄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34대 31,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주 이제 깔끔한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양팀 모두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는데, 결국 이제 빌스가 뭐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제 조시 앨런이 좀 기복이 많았던 퍼포먼스였고 사실 마이애미는 이제 주전 쿼터백이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큰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거에 음, 비해서는 빌스가 좀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꼬우면서 네, 좀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조시 앨런이 이날 이제 기록만 살펴보면 39번의 패스 시도에 23번 성공, 352야드에 3개 터치다운, 인터셉션 2개. 경기 내적으로 이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당히 좀 보여줬었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뭐 3쿼터에 콜 비즐리, 그리고 게이브럴 데이비스, 이 두 명의 선수에게 터치다운 연결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쉽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간 건 앨런의 책임이 맞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앨런이 뭐 많은 돈을 받고 뭐 아주 높은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올라갔던 경험도 있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기는 하지만 음, 여전히 좀 턴오버가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지금 해소되지는 못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빌스가 이번 시즌 사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가야 할 관문들 좀 더 남았거든요. 이제 뭐 관문들을 잘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앨런이 턴오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음. 그러면서도 이 폭발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공격에서는 스테폰 딕스와 게이브럴 데이비스가 각각 이제 114야드, 113야드, 그리고 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쌍두마차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었는데 앨런의 퍼포먼스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흔들리는 모습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 역시도 이제 사실 이제 마이너스의 공격이 좀 자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만 놓고 좀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 런 디펜스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날 뭐 패스 디펜스에도 인터셉션 2개, 패스 굴절이 10개나 나왔으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뭐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을 만나서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투하가 없는 마이애미를 상대했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면 뭐 빌스의 전체적인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았다고는 보기 좀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음. 그 와중에도 이제 그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카이리 일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날 이 데인 잭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이제 부상으로 물러난 이후에 카이리 일람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인터셉션 하나 이제 패스 굴절 2개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요. 루키 선수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자신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면 다음 시즌에는 풀타임 선발로 나와서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날 뭐 돌핀스 리시버들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방송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요. 지금은 좀 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저희가 좀 편안하고 좀 다행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빌스와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다마를 햄린 선수가 이제 쓰러지면서 음, 위독한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네, 네, 사실 팀 전체적으로도 그 부분이 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쨌든 빌스가 잘 극복하고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네. 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죠. 뭐 류정인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팬분들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건강을 좀 잘 회복을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경기 전날에 이제 팀을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날 경기를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진 않고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TV로 봤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다마 햄린 선수가 음, 좀 빌스 선수들을 그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빌스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아마도 다른 팀 선수들과는 조금 더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빌스의 앞으로 이제 남은 시즌 동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이애미는 뭐 사실 이제 마지막 주차에 극적으로 이제 패츠를 넘으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지만 아쉽게도 한 경기 만에 시즌이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거든요. 근데 뭐 100% 전력으로 나설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이 돌핀스에게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투어 텅거발라 선수가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카일러 톰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이 경기를 톰슨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쿼터백 차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톰슨 입장에서는 글쎄요, 뭔가 이제 선발 쿼터백으로 이제 적응할 만한 시간이 이제 많이 주어졌던 건 아니었고, 애초에 뭐 계약 조건이라던가 팀이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역할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주전 쿼터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톰슨에게 뭐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은. 이날 이제 성적이 45번의 패스 시도에 18번 성공,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두 개, 패스 레이팅이 44.7이었거든요. 뭐, 절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성적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톰슨뿐만 아니라 공격진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칼렛 탐슨의 성적이 저렇게 된 데는 이 리시버들의 드랍도 한몫을 했거든요. 이날 드랍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자랑하는 게 이제 타이릭 힐과 제일런 와드 이 듀오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릭 힐도 뭐 70야드가 되질 않았고 음, 제일런 와드도 지금 44야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리시버라는 게 이제 쿼터백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 두 선수는 뭐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도 뭐 많은 야들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 두 선수가 가진 능력만큼은 좀 100%가 발휘가 안 됐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네. 이 공격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비에서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기로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뭐 제이비언 하워드, 제이븐 홀랜드 이런 선수들이 각각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인터셉션 두 개 만들어냈고, 이날 이제 펌블 유도도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릭 로우의 이 펌블 유도, 그리고 이제 실러의 펌블 리턴이 역전 픽식스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타이트한 경기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마이애미 돌핀스였는데, 사실 이거는 그 예전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수비 작품이라고 저는 좀 여전히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 공격에서 이제 투아가 건강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투아가 왼손잡이 쿼터백이기 때문에 투아가 빠지면 오른손잡이 백업 쿼터백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북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상당한 좀 혼란을 야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 영향을 안 끼쳤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투아가 물론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면 뭐 사실 건강할 때 잘하니까 계속 쓰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건강하지가 않단 말이죠. 네, 이 선수를 계속해서 주전 쿼터백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투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마이애미 돌핀스가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딱 계륵이라는 단어가 지금 투아랑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건강하면 잘 하니까, 닭갈비도 그렇잖아요. 이제 먹을 게 많이 있진 않지만, 일단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뜯는 과정이 이제 너무 번거롭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이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들이 너무 마이애미로서는 좀 크기 때문에 어, 뭐 결정은 마이애미 돌핀스가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좀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시즌이 끝난 뒤에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2023 시즌에도 일단 투아를 주전 쿼터백으로 믿고 가겠다는 이제 음, 마이애미 단장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시즌이 시작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남았고, 네, 트레이드라든지, 드래프트라든지, FA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변화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가 오프 음, 시즌에 계속해서 마이애미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31대 24.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또 6번 시드 자이언츠가 3번 시드 바이킹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또 이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AFC에서 잭슨빌이 좀 업셋을 만들어냈다면 이 NFC 사이드에서는 이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가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승부 음. 결과였습니다. 뭐 데니얼 존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날 이제 데니얼 존스가 35번의 패스 시도 24번을 성공을 시켰고 30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없이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싱에서도 17번의 캐리, 78야드를 달려주면서 이날 토탈 이제 379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백미는 데니얼 존스가 이제 패스를 하는 척하면서 그 비하인드 백 핸드오프를 맷 브리다에게 넘겨주는 플레이였는데 저 이거 보면서 와 이걸 데니얼 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이브로 보지 않아서 이게 비슷한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일라이가 주전 쿼터백일 시절에 슈퍼볼을 2번 땄잖아요. 그때 이 일라이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이런 느낌이었을까? 뭐 기존에 저희가 알던 데니얼 존스의 모습이 분명 아니었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통상 첫 번째 플레이오프 승리를 따냈는데, 데니얼 존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비하인드 패스도 저도 이제 그 라이브 때 넓은 그림을 봤을 때는 이 공이 어떻게 저렇게 넘어갔지? 라고 이제 사실 음,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생소한 장면이었고 이제 타이트하게 리플레이로 보여주니까 아 풋볼에서도 이런 패스가 이런 핸드오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음, 저도 좀 음, 처음 알았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존스도 실행을 잘했고 이제 자이언츠의 음, 감독 코칭 스태프진도 좀 중요한 경기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페이크를 썼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상대 수비에게 좀 혼란을 줬던 것 같고 사실 데니얼 존스 입장에서는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는데 음, 사실 자신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향후에 자이언츠에 남을지 다른 팀으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데니얼 존스가 이번 시즌에 어떤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신에 그래도 턴오버는 분명히 많이 억제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플레이오프까지 좀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저 플레이 한정으로는 거의 약간 패트릭 마홈스가 좀 겹쳐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그 말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컨 바클리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바클리도 잘했어요. 9번의 캐리 53야드, 터치다운 2개. 뭐, 캐리도 많지 않았고, 뭐, 야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대신 이제, 그,
러싱에서의 캐리가 적었던 대신 리시빙에서 5번의 캐치 56야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토탈로 때려보면 또 100야드 넘었습니다. 앞서 데니얼 존스와 마찬가지로 세이컨 바클리도 사실은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이언츠가 암흑기가 꽤 길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섰는데 바클리도 이번 시즌 뭐 분명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사실 바클리도 이제 시즌 중반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힘에 부처 하는 모습은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기록적으로 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18주 차에 이제 휴식을 좀 부여를 받았던 두 선수였는데, 뭐, 그 선수들이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자이언츠가 전형적인 하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 팀을 바꿔놓은 브라이언 다볼 감독의 칭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코치 오브 더 이어를 받아도 좀 손색이 없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이언츠 로스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사실 좀 극성맞기로 유명한 또 뉴욕 프랜차이즈 팀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이런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언론과의 또 어떤 비판도 잘 이겨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이 다볼 감독이 사실 NFL 커리어 첫 감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다는 생각이. 음.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바이킹스가 사실 저는 커크 커즌스에 대한 한계설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선수의 모습을 사실 이제 다른 팬분들만큼이나 좀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커크 커즌스가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한 2, 3년 동안 보여준 그 정규 시즌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어, 왜냐면 이제 젊은 선수가 아니니까. 음. 근데 이제 또, 이날 경기 마지막에 이제 그, 포스 앤 에잇에서 보여줬던 그 플레이는 이게 커즌스의 실링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좀 복잡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반적인 성적 자체가 이날 뭐 39번의 패스 시도에서 31번 성공이고 273야드, 터치다운도 2개. 스테즈 선수를 평가하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이날 경기가 이제 뭐 커즌스 때문에 졌다? 그건 아니에요. 뭐 커즌스 때문에 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네, 그 예전에는 사실 이제 딱 그 정도 쿼터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느낌이 없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좀 그 성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좀 응원을 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도 같고 이거 보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스 앤 에잇 상황에서 저도 돌이켜 보면 뭐 그 플레이에서 이제 퍼스트다운 갱신이 안 되면 그대로 패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음, 모험적인, 뭐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패스가 연결됐을 때 그 팔야드를 확실하게 전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패스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TJ 호킨슨에게 이제 패스를 던졌다가 그것이 바로 태클로 연결이 되면서 다소 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전문가나 이제 팀 내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뭔가 시도를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진 느낌? 그러니까 음, 차라리 그냥 헤이미를 던져보느니만 못한 시도가 아니었다라는 답답함이 드는 이제 마지막 플레이였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음.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도 좀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센터 쪽이 좀 열렸다라고 봤거든요.
센터 쪽이 좀 열렸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찔러 넣는 패스를 했으면 메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리고 아니면 이게 좀 그 뭐 더블 커버리지 내지는 이제 트리플 커버리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퍼슨한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면 그 상황 자체는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이것도 실패하면 욕 먹었겠죠.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호킨슨한테 가는 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들고 클러치 상황에서 제퍼슨 해줘 내지는 센터 쪽이 열렸으니까 센터 쪽의 패스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은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음, 음. 네, 일단은 이제 내년에도 커즌스가 바이킹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세부적인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뭐 바이킹스는 어느 정도 정규리그에 보여줬던 그리고 또 케빈 오코넬 감독과의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커즌스를 이제 조금 더 믿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대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올 시즌 뭐 이 경기도 그랬고 올 시즌 내내 이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던 바이킹스였잖아요. 이게 공격에서 좋은 모습이 성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큰데 올 시즌 이제 경기당 허용 야드나 실점 이런 부분을 보면 바이킹스가 뭐 리그 32, 31위 뭐 최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적이 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공격이 하드캐리를 해왔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역시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져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드 도나텔이 이제 해임이 됐는데, 수비 쪽에서의 좀 변화를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킹스의 공격진은 더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좀 정점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선수가 추가가 되면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선수단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수비가 좀 스텝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저스틴 제퍼슨도 이제 슬슬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상황이기 음, 때문에 뭐 그리고 커즌스도 뭐 그렇게 염가에 계약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셀러리 캡에 대한 압박도 이제 당연히 뭐 시간이 가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 쪽의 재건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이제 팀의 전력을 올리는 길이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이제 이날은 뭐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심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덱스터 로렌스가 포켓 뚫고 들어가다고 지금 이제 그 커즌스를 덮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러핑 더 패서가 불렸어요. 음, 아, 이거는 진짜 이제 하도 봐서 좀 적응이 될 법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장면은, 이건 진짜 좀 선 세게 넘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플레이 이후에 브라이언 다블 감독의 리액션도 나왔는데, 뭐 다볼 감독의 그 표정과 리액션이 뭐 저나 류재경 PD, 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다 이제 그 공감할 만한 정말 극대노를 할 만한 그런 판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NFL에서 큰 부상들이 몇 차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수 보호라는 어떤 대명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이제 그 부분에 음,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NFL이 어떤 장비나 이런 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음, 조금 더 뭐 사실 룰이라는 거는 뭐 신이 내려주는 법칙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그 심판들 오심이랑 이 러핑 더 패스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저히 납득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그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도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시청자 중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좀 판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24대 17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AFC 북부지구 라이벌 맞대결로 펼쳐졌던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이제 슈퍼볼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이제 벵갈스였기 때문에 어,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대권을 노려보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경기였는데 굉장히 좀 출발은 순조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사실 뭐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순조로웠느냐 하면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음, 어쨌든 플레이오프라는 거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무대니까 그렇죠. 일단 뭐 지구 라이벌을 잘 넘어섰다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음, 사실 이제 13주 차에 레이븐스의 주전 쿼터백 라마 잭슨이 이제 부상을 당한 뒤에 계속해서 지금 출전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날 경기를 앞두고도 이미 라마 잭슨이 나오지 못한다는 뉴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신시내티가 조금 더 크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생각보다는 접전으로 흘러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빌스와 돌핀스의 경기처럼 예, 좀 이제 한쪽으로 원사이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됐던 경기였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내용 자체도 좀 예,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으로는 이제 레이븐스가 좀 타이트한 경기를 좀 만들어내면서 4쿼터까지 17대 17 동점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정말 그 결정적인 한 방으로 벵갈스가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점짜리가 아니라 14점짜리 플레이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레이븐스가 7점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벵갈스의 7득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요 장면이 결국엔 이제 승부를 갈랐는데 사실 17대 17로 이제 4쿼터에 돌입을 했고 이제 마크 앤드루스의 25야드 리시빙 그리고 음, 이날 이제 라마 잭슨 대신 나섰던 타일러 헌틀리가 35야드 러싱을 성공을 시키면서 상대 골라인 바로 앞까지 전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4쿼터 뭐한 10분여를 남긴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리드를 잡는다면 사실 벵갈스가 오히려 조급해지고 좀 무리를 하다가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뭐 당연하게 이제 터치다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헌틀리가 이제 스냅을 이어받아서 이제 점프를 뛰어서 엔드존에 넘어가려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도를 그 벵갈스의 수비인 저메인 프렛이 일단 좀 저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인베커 로건 윌슨이 이제 블로킹을 해내면서 공이 이제 음, 튕겨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 루즈볼이 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뒤쪽에 있던 벵갈스의 샘 허바드의 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98야드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벵갈스가 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역대 그 포스트 시즌에서 나왔던 가장 긴 거리의 펌블 리턴 터치다운으로 이제 음, 새롭게 쓰여졌고, 앞서도 이제 그 슬램덩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 안 선생님이 강백호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따내면 마이너스 2점이 사라지고 플러스 2점이 되기 때문에 이건 4점짜리 플레이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강백호에게 리바운드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14점짜리 플레이가 됐던 그런 플레이였고, 참 이 포지션 하나, 턴오버 하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그런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사실 신시내티가 이제 결정적인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좀 어려웠는데 음, 이미 이제 라이트 태클 라일 콜린스 그다음에 가드 알렉스 카파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사실 벵갈스가 지난 시즌 제기됐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영입했던 두 선수가 나오지를 못했고 경기 중에 또 레프트 태클 조나 윌리엄스까지 부상을 이탈하는 악재가 생기면서 사실 공격 파괴력이 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것이 조믹슨의 러싱 공격이 잘 통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어졌고, 뭐 리시버 3명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의 존재감이 그렇게까지 빛나지는 않았던 그런 경기이기는 음, 했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뭐 자말 체이스 정도가 그래도 80야드 이상 한 개 터치다운으로 좀 분전을 해준 것이 그래도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레이븐스와 대등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시내티가 그 올 시즌 앞두고 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보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시즌 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또 트라우마라는 것이 또 분명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들에서 이제 좀 빈약해진 라인이 이 조버로 선수를 좀 어떻게 지켜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뭐 좀 당연한 격언이지만 이 availability is best ability라는 이제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네. 경기였고 사실 뭐 빌스와의 경기를 생각해 보면 빌스가 뭐 본밀러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패스 러셔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음, 어떤 로테이션 또 이제 고만고만한 준수한 선수들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프레시한 몸 상태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이제 빌스 수비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음, 것들을 벤갈스 오펜시브 라인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아마 디비저널 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뭐 타일러 헌틀리 선수가 뭐 생각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센터가 스냅 미스를 하면서 이제 공이 펌블이 됐는데 침착하게 이제 공을 회수를 해가지고 또 멋진 패스를 연결시키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그럼에도 이제 이 턴오버가 두 개는 좀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마 잭슨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 선수의 계약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둘 모두 더 나은 선택지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지만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 역시도 다른 팀에 내가 가서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팀에 내가 잘 녹아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라마 잭슨 역시도 이제 분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고 레이븐스도 라마 잭슨만한 쿼터백이 시장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모두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좀 구제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 선수단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랍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상 이슈가 있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이런 큰 플레이오프의 경기라면 그리고 또 음, 자신이 한 팀의 이제 주전 쿼터백이라면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보통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뭐 동료도 하고 응원도 하고 뭐 그런 음, 역할들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라마 잭슨은 어떤 일인지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아무래도 뭐 현지 언론에서는 결국 이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뭐 라마 잭슨 입장에서 좀 부담도 되고 좀 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의 이 디코스타 단장이라든가 조나바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라마 잭슨과 당연히 연장 계약을 할 것이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인터뷰들은 하는데 음, 그에 비해서 또 이런 이야기 사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음,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온 거에 비해서는 양측의 계약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음. 분명히 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커플을 보면 이게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아깝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둘은 그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의 관계는 누구 하나가 이제 아깝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는 선에서 이제 서로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서로의 눈높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라마 잭슨이 경기장에 찾아오지 않은 부분은 본인은 이거를 이제 뭐 일종의 레버리지처럼 이용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답지 못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음, 네. 이게 다른 팀들이 라마 잭슨 선수를 봤을 때, 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팀이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본인이 뛸 수 없다고는 하지만 팀이 우선이라면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과 본인의 계약이 더 우선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팀에서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몸값이 더욱더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팀으로서도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서로 남아야 되는 관계인데 어느 정도는 좀 그 계약을 좀 잘 조율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계약 기간 안에서는 어떤 프로 선수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뭐 협상을 하든 뭐 일종의 좀 강짜를 부리든 뭐 그거는 사실 선수의 권리자 뭐 자유니까 음,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계약 기간 안에서 그런 좀 아쉬운 행동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좀 가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저도 크게 좀 공감을 하게 되고 뭐 레이번스 입장에서 잭슨에게 많은 돈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김미준 아나운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 잭슨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는 지금 5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MVP를 따낸 선수고 음, 플레이오프에서 뭐 성적 좋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진출을 했던 선수고 그리고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다. 또 이런 음, 부분만 보면 자신의 어떤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어쩌면 뭐 마지막 기회잖아요. 뭐 첫 음,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를 그렇게 쉽사리 뭔가 절충을 한다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음. 선수 입장도 또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계약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어 뭐 마이애미 뭐 투어 이야기도 했지만 이 라마 잭슨의 어떤 거취 문제도 저희가 오프 시즌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레이븐스는 라마 잭슨한테, 너 어깨 없잖아, 어깨 없잖아, 어깨 없잖아. 이렇게 반복하는 느낌이고, 라마 잭슨, 나 MVP인데? MVP인데? 이거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점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7주차 먼데이 나이 풋볼. 다말 햄린 선수가 그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그 사고가 있었던 그 경기를 다시 이제 치르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좀 건강하게 경기를 이 양팀의 선수들이 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티 히긴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다마를 햄린을 경기장에서 만나게 되면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고 뭐꼭 이겨야 하는 경기지만 또 부상자 없이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끝나고
뭐 다마르 햄린을 포함해서 팀 선수들이 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필드 위에서는 적일지 몰라도 또 그 필드에서 내려오면 동업자고 동료잖아요. 그리고 NFL만큼 이제 이적이 잦은 리그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팀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어쨌든 너무 다행이죠. 건강하게 이 선수가 큰 사고 없이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상 없이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도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4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항상 이제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두 아이콘 간의 맞대결이죠. 어, 미국 최고의 인기 구단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NFL계 고트 톰 브레이디가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이제 이 경기를 6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 경기 그리고 3일 동안 펼쳐지는 그 경기에서 하루에 한 경기만 펼쳐지게 배정을 했던 부분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가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했던 뭐 인물들, 그다음에 팀의 어떤 브랜드를 가리고 보면 사실 좀 가장 재미없는 경기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노잼. 그래서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댈러스가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한 것은 맞지만 그양 팀의 1주차 개막전에서는 템파베이가 또 완승을 거뒀던 기록도 있었고 또 음, 역대 브레디가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6전 전승이라는 천적의 면모를 또 과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치열하고 접전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3쿼터 중반에 이미 24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지면서 좀 가장 싱겁게 끝났던 그런 경기였어요. 네. 사실 이제 프레스캇이 블랙호크 커즌스라는 별명을 이제 새롭게 부여받은 만큼 이 선수가 좀 그 기복이 굉장히 좀 있는 모습을 올 시즌에도 좀 보여줬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화이트 프레스캇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됐고 블랙호크 커즌스는 살아남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규 시즌은 부침이 있더라도 정규 시즌이니까 뭐 다음 경기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플레이오프는 한 경기잖아요. 특히나 NFL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프레스캇이 올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프레스캇의 이번 시즌을 좀 돌아보면 템파베이와의 개막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초반에 한 네다섯 경기를 결장을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뭐 주전 자리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위기론까지 일었었는데 일단 이제 복귀해서 주전 자리를 다시 되찾기는 했지만 시즌 12경기에 출전해서 인터셉션이 지금 15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좀 안정감을 무기로 한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좀 턴오버가 많았던 프레스컷이었습니다. 네. 음, 이날 다시 만난 템파베이를 상대로 305야드에 인터셉션 없이 4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저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킬 플레이어진에서 눈에 띄는 선수 역시나 달튼 슐츠 선수였습니다. 95야드에 터치다운 2개,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던 달튼 슐츠였고 수비진 역시도 이제 뭐 블리츠를 많이 갖고 가지 않으면서도 브레디에게 충분한 이제 프레셔를 좀 넣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 저는 사실 이제 그 이날 경기에서 가장 좀 언급을 해야 되는 선수는 브랜 마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긴 팀의 키커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 보통 그 이제 이런 키커, 의미로 기억이 되는 선수는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음, 키커는 보통 뭐 역전승의 어떤 주인공이 되거나 음, 아니면 어떤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적이 되거나 보통은 이제 그 음, 둘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많이 갖고 가게 되는데 마어는 이날 댈러스가 굉장히 넉넉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팬분들이 잊지 못할 만한 경기를 펼쳤다. 좀 안 좋은 음. 의미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그 필드골을 4개 놓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 거리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사례가 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 진짜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스트라 포인트 4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게 그 ESPN의 중계로 이제 방송을 탔는데 또 그 이제 매닝 브라더스가 하는 매닝 캐스트에서도 이제 이 경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보다가 페이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짤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어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기록이고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될 기록이 쓰여졌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 리그와 포스트 시즌을 합쳐서 NFL 역사상 한 경기에서 4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친 첫 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음,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의 거리가 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음, 네, 마어는 좀 귀신이 씌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했고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킥미스를 보면 이제 마허 입장에서 이제 와이드 라이트죠. 오른쪽으로 이제 빗나가면서 이제 득점을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오른쪽으로 차면 안 된다는 게 또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세 번째는 또 음, 왼쪽으로 빗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사람의 어떤 마어의 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음, 좀 왜 이 사람이 세 번째 또 왼쪽으로 벗어났는지를 좀 알 것 같아서 음, 그때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물론 뭐 저는 이제 뭐 엘리트 스포츠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게 꼭 공교롭게도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다가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악순환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나에게 안 오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경험들을 이제 저도 가끔 하곤 하는데 아마 음, 마오도 좀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팀이 터치다운을 해도 좀 기쁘지 않은 뭔가 기다려지지 않은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한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아, 네, 그런 그쵸. 생각이 들었고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섯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어떤 실패가 연속되는 것들을 일단 끊고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본인에게는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경기였을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또 그런 부분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기억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댈러스가 이제 그 프랙티스 스쿼드에 좀 급하게 트리스탄 비스카이노라는 선수를 이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중에 이제 그 영상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동료 선수들이 이제 브렉마우 선수가 굉장히 이제 풀이 죽어서 이제 벤치에 앉으니까 괜찮다. 음, 네 뒤에 우리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살리기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 경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되고, 어, 근데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뭐 메카시 감독이나 동료들 인터뷰를 살펴보면 뭐 비스카이노를 영입하기는 했어도 당장 뭐 마허를 주전에서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음,
어쨌든 일주일의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에서 마오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어쨌든 기회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다음 주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 분명히 좀 달라진 모습, 반등하는 모습이 필요한 브랜 마오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매첩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양팀 모두 이제 그 5번씩의 우승을 차지한 명문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팀의 상대 전적도 보시면,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총 38번의 맞대결, 19승 1무 18패. 댈러스가 이제 1승을 더했거든요. 근데 그 균형을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과거의 영광이 좀 있었던 그런 팀이었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슈퍼볼에도 올라가는 시즌이 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우승을 차지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우승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두 팀이 만나서 이제 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기대도 좀 되네요. 두 팀 모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승을 추가하지를 못했고, 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너스는 뭐 몇 년 전 가로폴로 시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콜린 캐퍼닉 시대에 슈퍼볼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음, 댈러스는 지금 NFC 챔피언십 게임에도 못 올라간 지가 거의 뭐 30년이 다 돼간 것으로 음,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뭐한 25년, 2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과거의 전통의 라이벌, 나이너스를 꺾고 드디어 이제 그 수건을 좀 풀 수 있을지, 뭐 이제 한 발자국 남았거든요. 물론 음, 댈러스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목표 어떻게 보면 좀 더 절박한 팀은 댈러스 쪽이다라는 생각은 음. 그럼 이제 벅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브레이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끝이 났고 뭐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확실히 예전 같진 않다. 그리고 뭐올 시즌 내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든 롱 상황에서의 이제 그 드라이브 연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버전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톰 브레이디 하면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반짝이는 움직임, 그런 패스들, 이런 게 굉장히 좀 빛났던 선수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이제 향후 거취가 좀 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대로 은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벅스로 복귀를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뭐 이 정도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퇴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음, 은퇴를 하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번복했던 거를 본인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과거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브레이디가 그래서 은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건 저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은퇴를 번복하면서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아내와 가정을 잃었고, 이제 본인에게 남은 건 풋볼밖에 없는데, 이 풋볼을 내려놓는다? 저는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선택지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벅스로 복귀를 하느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느냐,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남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 뭐 여전히 건강만 하다면 좋은 팀이긴 합니다. 버커니어스가. 근데 벅스의 가장 좋았을 때 선수단과는 좀 변화가 많이 있고,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디가 그 팀을 끌고 다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좀 물음표긴 하거든요. 이제, 어, 뭐, 여러모로 그때 은퇴하는 게 좀 나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드는데, 좀 이적과 이제 벅스 잔류 사이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브레디가 이날 커리어 하이 66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40대 중반의 나이의 쿼터백에게는 좀 굉장히 좀 가혹한 그런 경기 환경이었고, 350야드 이상 던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기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 쌓아진 좀 음, 무의미한 스탯이었고, 어떤 댈러스 수비가 치열하게 브레디를 저지하던 시점에서는 사실상 뭔가 제대로 패스가 연결된 거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음, 브레디라는 이름값을 좀 걷어내고 보면 이번 정규리그 내내 그리고 이날 와일드카드 라운드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올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음, 냉정한 평가일 것 같아요. 실제로 네, 5할이 되지 않았지만 지구 라이벌들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운 좋게 지구 우승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맞아요.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김기준 아나운서 의견에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고 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음, 꼭 우승을 하고 은퇴하는 것만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팬들이나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거뒀다면 그게 뭐 예를 들면 디비저널 라운드 탈락이든 뭐 플레이오프 어느 단계에서의 탈락이든 간에 그래도 브레디는 건재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은퇴를 하는 것 정도가 브레디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 욕심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번 시즌은 그에 분명히 걸맞는 활약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 팀으로의 이적을 결국엔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벌써 후보들을 뭐 언급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워싱턴, 뭐 새로운 구단주가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욕적인 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 워싱턴이 일단 제1 후보로 뭐 올라가기도 하던데 음, 뭐 다양한 이제 뭐 경우의 수가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희가 좀 오프 시즌에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될 화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전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은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핏이 맞는 쪽은 돌핀스인 것 같아요. 듭니다. 음. 그러니까 패트리어츠의 지구 라이벌인 AFC 이스트 팀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음, 음, 수비의 완성도가 높고, 좋은 리시버진들이 깔려 있고, 거기서 이제 건강한 쿼터백만 갈아 끼면 되는 팀? 저는 돌핀스보다 나은 팀을 찾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니즈만 잘 맞다라고 하면, 저는 돌핀스로 가는 것이 브레이디의 개인 커리어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패치 팬인 저로서는 별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또 템파베이와 같은 플로리다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브래디에게는 나름 좀 음, 선호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어, 이제 스토리로만 보면 이제 패치의 지구 라이벌 팀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 언론이나 뭐 팬들은 음, 좀 재밌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어떤 진성 팬들로서는 굉장히 좀 심경이 복잡하고 보고 싶지 않은 음, 시나리오가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주간에 펼쳐졌던 6경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 참, 그냥 풋볼을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음, 디비저널 라운드, 그리고 컨퍼런스 챔피언십, 그 다음에 이제 프로볼하고 슈퍼볼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들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가 이제 또 한국에서는 설날 연휴예요. 네, 그래서 음, 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슈퍼볼이 2월 13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또 NFL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결과와 함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